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만을 담은 잡학 토크쇼.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오늘 주제는 바로 4.19 시민혁명 그리고 언론의 시선입니다. 4.19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참지 못한 젊은 세대와 지식층에서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된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젊은 층을 대변하는 출연자로 미스티의 표정부자 민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력바람 미스트의 막내 표정부자 성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언론의 역사적인 우리의 한국사를 또 이야기해 주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박용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혼을 심은 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언론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이용성 정책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용성입니다. 네, 끝으로 또 김석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르면 이것저것 다 안다. 잡스러운 학습에 최적화된 김석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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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가 이제 4.19 시민혁명입니다. 4.19 시민혁명. 민지 씨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이제 중고등학생 때 네. 교과서로 많이 접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4.19 시민혁명을 교과서나 뉴스를 통해서만 좀 접했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4.19 시민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게 4.19 혁명이었는데 시민혁명으로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교수님. 그렇죠. 네. 애초에 4.19 혁명이었는데 4.19 의거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1961년 5.16 이후에 군사정부에서 5.16을 혁명으로 격상을 하고요. 4.19를 정의로운 거사다. 그래서 의거로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5.16이 쿠데타로 정정이 되고요. 네.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의 이론이죠. 4.19가 다시 혁명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 거죠. 네. 최근에 있던 시대 흐름에 의해서 본다면은 4.19 시민혁명, 4.19 혁명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석호 교수님. 네.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라는 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첨가가 되거나 이래서 아마 4.19 혁명이 또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광주 사태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역사가 또 지나면서 판단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보는 시점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명칭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는 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4.19 혁명. 우선은 이제 왜 생겼는지 그 발생 그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3.15 부정선거 이전에 우리는 그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후에 정치적인 변동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지 씨,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되죠? 해방이 1945년도에. 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죠. 그리고 정부 수립은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이 됩니다. 이때 이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이 되죠. 지금 대통령은 직선제죠. 네. 그렇죠? 네. 직선제지만 그 당시는 국회 간선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고요. 네. 지금 현재는 5년이 되는 5년이고요. 거죠. 그렇죠. 부착 개헌에서 5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4년 한 번 중임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죠.
보도가 안 됐을까요? 네, 이용성 정책위원장님. 네, 글쎄요, 그 사안에 따라 다른데 네. 이승만 정권의 이제 독특한 특성인데 상당히 이제 전근대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제 생일 잔치를 전국적인 뭐 체육 예술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뭐 그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언론이 어느 정도 그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이 어느 정도 보도할 수 있느냐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얼마나 그것이 정권의 위협적인 사안이냐에 따라서 이승만 정권에서 당시에 뭐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폭력적이고 어떤 면에서 조금 원시적인 그 언론인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뭐 신문사의 윤전기, 그러니까 신문을 찍어내는 기계를 공격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까지 이제 발생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단 신문이 발행되면은 네. 전국적으로 이제 발송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신문을 이제 빼돌린다든가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 정권의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 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체제가 상당히 그 독재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비판적인 목소리는 낼 수 있었다. 뭐 그런 점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 어쨌든 이승만 정권의 그 정부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언론을 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좀 보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국내 언론에 대한 통제 대신 이제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는 못했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외국 언론에서는 대서 특비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북받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 이제 그해 4월달에 특별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공비들 협력했던 통비 분자들 약 187명을 처형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허무맹랑한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거죠. 언론을 완전히 조작했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그 1950년에 이 사건이 전쟁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은 53년 7월 휴전 협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 중에 이승만의 헌법 개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네. 1차 개헌입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발췌 개헌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1950년 5월 달에 제2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소속 후보는요, 당시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네, 이승만의 통일 방안은 평화 통일이 아니었었죠. 혹시 민지 씨 이승만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네, 시험을 네. 그 벼락치기로 했기 때문에 다 까먹었어요. 그랬어요. 저게 제 머릿속에는 지금 네. 가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시구나. 네,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승만의 통일 방안은 북진 통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하고는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는 재선되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승만의 연임의 1차 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2차 1950년에 2차 2대 총선에서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52년에 1차 발췌 개헌은요. 그런 배경에서 이승만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1951년에 자유당을 창단하는 거죠. 한 네. 당을 만들어서 내가 정권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임을 개헌안을 위해서 계속 그렇죠. 네, 여러 작업을 했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몇 번 개헌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계속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의 개헌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국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960년에 3.15 부정선거 바로 직전에 1959년에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반정부적인 신문, 경향신문 필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여적이라고 하는 그 난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네. 진정한 다수는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의 결정에 무능력할 때 폭력에 의한 다수의 결정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나마 1960년의 선거를 우려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지식인층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미리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네, 그 아까 교수님 잠깐 경향신문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 칼럼 이름이 아마 이제 여적이라는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적이라는 게 원래 그 글이나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먹물 원래 이제 그 의미고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마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사실에서 빠진 나머지 그런 기록들을 또 여적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경향신문 폐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당시의 언론은 정말 지금하고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언론은 어찌 보면은 자유스러운 목소리를 내가 낼 수가 있지만 당시는 친정부에 속해야만 내가 어떤 해를 입지 않고 또 그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맞서면은 그만큼의 응징이 오는 정부로부터 어떤 응징이 있었죠? 굉장히 정치 깡패를 동원을 한다거나 그때 뭐 당시에 유명한 뭐 유지광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하는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뭐 현장을 다 뭐 아수라장을 만든다거나 뭐 언론사에 네, 침해해가지고, 그렇죠. 네. 신문사를 뭐 급습해서 뭐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를 다 파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언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기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펜이나 마이크를 통해서도 이거를 권력을 잡는 그게 상당한 힘을 또 발휘하던 거니까 네. 당시에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960년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59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시민들의 반응들은 어떠셨어요? 네. 일단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지금하고는 이제 언론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은 지금과 달리 이제 그 종이 매체, 그러니까 신문이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신문의 이제 구독자가 당시에 이제 뭐 지식층이나 뭐 학생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대도시에 그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신문 구독자들이. 네. 그런데 당시의 신문은 지금하고 좀 달라서 신문이 이렇게 뭐 광고를 집중해서 하는 뭐 상업적인 그런 거보다는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네. 그런 이제 정론지 뭐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의 신문을 뭐 여당지, 야당지, 중립지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의 흐름은 그 자유당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지는 유력한 신문이 거의 없었고요. 정부 기관지였던 당시에 이제 정부 기관지였는데 서울신문 정도였고 나머지 유력 신문들 당시에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뭐 중립지였던 한국일보까지 대부분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요. 85% 득표를 목표로 했다고 그래요. 자, 20대 대선에서 득표율이 얼마쯤 된 줄 아십니까, 민지 씨? 40 몇 프로. 네, 맞습니다. 48%였습니다. 거의 1, 2가 0점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85%로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죠, 사실은.
80% 그러니까 거의 거의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애기랑 예.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과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네. 일어나게 되는 거죠. 투표함을 개표를 했을 때 네. 유권자 수하고 투표자 수가 안 맞는 거예요. 유권자는 그렇겠죠. 100명인데 네. 투표한 사람 150명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네. 투표용지를 갖다가 빼서 또 몰래 소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네. 불만을 다 품은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게 결론은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에서 났던 4.19 혁명으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민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약간 저는 연대기적으로 좀 설명 주시죠. 교과서에서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사진을 봤어요. 네. 옆에서 경찰들이 서 있고 네. 이렇게 종이를 들고 투표하는 장면을 봤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네. 우리가 이제 확 프로그램 와닿네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어떤 편지를 좀 읽어드렸는데 그 학생 주인공이 12살이에요. 네, 그럼 12살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초등학생, 그렇죠. 고학년. 그리고 그래봤자 기껏해야 13살, 14살 중학생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책을 읽을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석부 교수님? 네. 네, 그렇죠. 그 4.19가 그 아시아에서 최초의 민주혁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당시의 그 기록으로는 네. 그 중고등학생 위주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당시에 참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데모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80년도 학교 다닐 때는 네. 대학에 학교 가면은 데모가 사실은 일상화돼 있던 시절이었어요. 늘 굉장히. 체류탄이 왔다 네, 갔다 네, 하고. 네. 체류탄 맞는 게 거의 기본이었고 네. 냄새 맡는 게 거의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것 더하기 언론에서도 사실 네. 굉장히 또 힘을 줬거든요. 아, 뭐 특정 언론사만 제하고 네. 나머지 언론사들은 굉장히 힘을 실어줬던 거였죠. 그래서 그 학생들 편, 국민들 편에 서서 네. 그거를 사설, 칼럼, 논설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줬었죠. 아무래도 그러면 탄압이 좀 심했겠네요. 언론에 대한 탄압도. 그러겠죠. 네. 예, 예. 자, 그렇다면 50년대 언론 탄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잠깐 좀 정리를 좀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시험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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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많았었죠. 꽤 많았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때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승만 정권이 언론을 옥을 재고 있었고, 네. 니네 잘못하면은 폐간시킬 거야, 아니면은 그거를 중단을 시킬 거야.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때였죠. 네, 잠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도에 동아일보에서 괴뢰 표기라는 그 오식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오식 사건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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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신문이라는 게 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식자락에서 이런 활판에 네. 그 한자 한자씩 거기에 심어서 그렇게 이제 인쇄를 하는 네. 형태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네,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신문사에 있었죠. 네. 그 식자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편집상의 그 실수로 해서 그게 이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고위층 앞에 괴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 괴뢰요? 예,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혹시 괴뢰 아세요, 네. 민지 씨?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 저희가 네. 지금 그 학생들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이 그렇죠. 단어에 대해서. 근데 네. 저희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하죠.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북한 괴뢰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엄청 무서웠죠, 그 단어가. 근데 그 단어를 잘못해서 편집자 실수로 인해서 그게 단어가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앞에요? 그 사설 신문 기사 앞에 그게 이제 편집자 실수로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을 뜻하는데 고위층 앞에다. 앞에 난리가 난 거죠. 네. 그 정말 무서운 때 그런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인쇄가 됐죠.
한 200부 정도가 배포가 됐고 이게 이제 잘못된 줄 알고 급하게 그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있는 이후로 이승만 정부에서 그렇잖아도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었는데 동화에 뭐예요? 예, 뭔가 이거를 꼬투리를 잡았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행인 편집인들이 불구속이 되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발행인하고 편집인이 불구속이 됐죠.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매일신문 그 테러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네. 1953년도에 이제 정전 협정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휴전 협정을 준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라는 게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대국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북한이겠죠. 북한 네. 쪽에서 어느 나라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사람이 파견을 해서 아마 감시를 하는 제도인가 봐요. 근데 북한에서 지정한 나라가 당시에 폴란드하고 체코였나 봐요. 아, 이제 그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네.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감시를 하는 건데 네. 이승만 정부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중립국인데 왜 공산국가에서 니네가 와서 이걸 감시를 하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상상도 못하는 그게 일들이죠. 뭐죠? 네. 학생들 동원해서 네. 그거를 반대하는 이건 데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구 매일신문에서 이걸 기사화를 하는 거죠. 네. 이건 잘못됐다.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거였죠. 일침을 가했는데. 그렇죠. 이로 인해서 또 뭔가 응징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가만 안 두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정치 깡패들이 또 동원이 돼서 신문사에 난입을 해서 인쇄기계 부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제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네. 조사단이 파견이 돼서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가관입니다. 그 경북경찰청의 사찰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조사단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주 대낮의 폭력은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이 워딩 하나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조로 언론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도 이런 언론을 탄압하고 감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해가지고.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학생, 청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분노했느냐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이 선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선거라는 제도 이게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948년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선거에 대한 경험을 했고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제도가 무너져 가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무너져 가니까 시민들이 분노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벌어진 그런 이제 그 언론 탄압 또 시민운동 탄압 또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은 민주주의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은 상당히 일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또 언론 자유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저항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탄압이 가해진 거고요. 네. 러시아도 잠깐이지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경험으로 했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10,000명 이상이 이제 반전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고 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또 언론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석호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네. 잠깐 덧붙여서 네. 잠깐 생각이 나는 한마디가 있어서 네. 잠깐 덧붙이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는 뭐 굉장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섭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였는데 60년대 영국의 한 기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을 보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한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당신은 굉장히
암울했고 언론이 탄압을 받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예, 그렇죠.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한 근데 그 언론이 만약에 탄압되게 되면은 저희에게 국민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언론이 그 정치 세력의 탄압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문제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권력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감시해서 그 문제점을 그 사회 여론의 어떤 의제로 아젠다로 이제 만드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고 물론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들이 발달해서 그전과 같은 이제 위험성은 권력이 아무리 언론을 탄압해도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언론이 탄압받으면은 시민들이 알 권리는 이제 통제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어떻죠? 네,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결국 뭐 3.15 부정선거인데요. 3.15 부정선거 직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2.28 학생 의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시 대구는 진보의 어떤 핵심입니다. 지금 대구는 진보가 보수죠. 아니죠. 보수죠. 보수의 시기장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네요. 예. 네. 그 당시는 대구는요,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였습니다. 불만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한 거를 못했지만 이제 이 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불이 그렇죠. 지펴진 거죠. 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고요. 네. 시신도 부패되지 않았죠. 시신도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나중에 이제 그 해부를 했는데 해부한 게 아니라 검시를 한다고 그러죠. 네. 여기 체류탄이 박혀져 있는. 아, 이 체류탄이 왼쪽 눈에 박히고요. 네. 탄두가 밖에 뒤에 튀어나와 있는 아직 터지지 않는 불발탄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이 불발탄을 제거할 때그 간호사분이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명주실을 프로펠러에다 묶어가지고요, 쭉 실을 당겨서 병원 밖에까지 끌고 나와서 당겨서 뺐다. 이렇게 네. 증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살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요? 입이 이 정도 되면은 네. 거의 사망이죠. 사망인 네. 거죠. 아. 네. 그 네. 잠깐 그 일화가 있는데요. 네네네. 일화 좀 소개 좀 그 해주세요. 이제 어머니가 네. 계속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주열 학생을 마산 앞바다에다 아마 버릴 때 뭐 그물하고 같이 그거를 해서 돌멩이를 같이 해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전날에 네. 아마 꿈을 꿨다고 그래요. 아, 근데 그 꿈속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네. 엄마 내 눈이 아프다. 눈이 아프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발견이 시신이 떠올라서 떠올라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네.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죠. 이 체류탄이 미제 그 티어가스, 그러니까 체류탄이라는 건데요. 네. 이 체류탄에 거기에 문구가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람에게 사용하지 마시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사람에게 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네, 체류탄을 그렇죠. 예. 던져가지고 결국에는 김주열 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사진 한 장이 결국 4.19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이죠. 네. 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그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언론, 네, 어떠한 반응이었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김주열 열사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4.19 혁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주열 열사가 그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발견된 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4.19 혁명 바로 전날인 4월 18일 날 네. 고려대생들이 이제 국회의사당 쪽으로 평화로운 이제 시위를 했다가 돌아오는 찰나에 이제 그 정책 항패들을 공격을 받아서 무참하게 이제 폭력 피해를 당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기사로 그걸 통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됐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이제 모두 그 4.19 혁명에 참여를 했지만, 이것이 이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그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주요 신문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라디오 방송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부상자들의 구성을 보면은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민으로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을 비롯해서 주요 독자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받은 상황에서 학부열도 높았고. 예. 네. 그 가장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라는 것을 부정선거를 하고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이제 확산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언론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네. 결과적으로 4월 18일 날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 피습 사건, 네. 이 사건은 4.19 혁명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됐던 운동이 서울의 대학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부정선거의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이슈에서 정권 타도, 독재 타도라고 하는 이슈로 바꿔졌다는 거죠. 또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네. 만약에 민지 씨가 4.19 그 혁명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겁이 많아서 네.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친구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걸 보면 저도 힘을 합쳐서 네, 저도 데모를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다 누구나 참지 못하고 다 같이 거리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19 혁명에 대해서 우선 잠깐 전반적으로 설명 들으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그 시민들의 그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했고, 네. 뭔가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작은 힘들이 큰 힘을 이뤄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초등학생들로 참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4.19 혁명 그러면 학생들, 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사실 초등학생들도 참여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던 4.19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어머. 좀 깜찍한 사진입니다만은 이 3학년, 학생들. 4학년 그렇죠. 정도 보이는. 저 2학년, 3학년 뭐 네. 이런 정도 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프랭카드에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말라 뭐 이렇게 쓴 프랭카드 보입니다. 실제로 그 4.19 그 민주묘지에 간 말이죠. 네. 그 기록에 초등학교 학생의 묘도 하나 있습니다. 당시 11살 종암국민학교 4학년 네. 임동성 군이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가장 어린 아.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 이름이 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되게 관련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강북구 쪽에 4.19 관련된 묘나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왜 강북구에 있는지. 네. 왜 광복구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교수님께서 설명해 저요? 주시겠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그 집이 네. 제가 강북구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었거든요. 네. 그 4.19 탑에서 가까운 데 살았었는데 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잘 안 해봤었는데 네. 제가 이제 산책을 이렇게 나가거나 하면 거기 4.19 탑도 있고 그 다른 그 왕 묘지라든가 네. 이런 그 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 근처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 그런 묘지들이 거기에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네. 다 개발 제한이 다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른 데로는 갈 수가 없고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되지 다른 데 않았을까. 가면 좀 비싸고. 예, 그러게요. 거기도 이제 네. 풍수설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또 간 것도 있고 한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게 뒤에 산이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오. 위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굉장히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김석호 교수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 중요한 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재밌는 사건이요? 네. 이게 이제 그 동아일보에 네. 고바우 영감이라는 그 4컷의 만화를 계속 오, 실었었어요. 네네네. 그게 김상환 화백이 그거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45년 동안 네. 그게 연재가 됐다고 그래요. 4컷 만화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 용어로 이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건 이름이 그때 경무대 똥통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똥통이요? 네네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자랐는데 네네. 시골에서 보면은 그때는 이제 푸세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퍼내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렛대 형식으로 어깨에다 메고 거기다 그걸 담아서 이제 밭에다가 이제 걸음으로 쓰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만화가 첫 컷이 네. 뭐로 시작이 되냐면 두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네. 거기에 이 똥통을 담아서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사를 하고 있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 나서 한 사람이 물어보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똥통을 이고 간 그렇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경무대에서 똥을 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만화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승만 정부 때 얼마만큼의 그 권위와 위세와 그걸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승자 만화. 네. 그래서 많이 그게 좀 이슈가 됐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19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과 4.19 혁명 이후의 얘기까지 좀 다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부정이나 부패에 굴하지 않고 저항의식이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위원장님께 먼저 앞으로 우리 당면한 대한민국의 과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4.19 혁명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4.19 그 정신이 헌법에도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옛날 사건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그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는 40위였다고 그래요. 40대였고 박근혜 정부 때가 72대. 네. 탄핵 이후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 그때가 약 63위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이 정도는 이제 우려스러운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2018년이 43위. 네. 이 숫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네. 겁니다.
2019년에 41위, 2020년에 42위, 그리고 2021년에 또 42위 해서 이제 현재 이르게 됐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그 언론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네.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한쪽만 대변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언론인들이 뭔가 언론인의 정신을 갖고 진실을 진실답게 보도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렇게 하는 정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좀 중립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그 195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미디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같이 언론들이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정치적 입장을 피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언론들이 너무 정파적이다. 뭐 그런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언론 상황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매체도 있고 예, 예. 1인 미디어도 있고 너무나 많아졌죠. 예. 유튜브를 더 믿는 그렇죠. 사람들이죠. 예.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시민혁명의 이제 경험 속에서 언론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또 시민혁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승리의 경험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제 높게 널리 평가한 그런 뭐 그 촛불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처럼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뭐 촛불 시위 때나 촛불 혁명 때 주요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매체들 뭐 SNS까지 네. 주요한 역할을 하는 큰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는 거죠, 지금은. 네. 큰 변화의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님, 네. 앞으로 우리 당면한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민혁명들, 뭐 최근에 촛불혁명까지요. 이건 총성 없는 시민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행동은 사실상 헌법 제1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실력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4.19 혁명은 국민들이 소중한 주권을 대통령이나 또 뭐 국회의원들에게 잠시 위임해 준 거고요. 그들이 그걸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다시 주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습니다. 독재 체제에 저항하는 주권 항쟁이었다. 주권 수호였다라고 한다면은 2016년에 있었던 11월에 촛불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었다,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사건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독재 체제라든가 낡은 체제를 파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일제 청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 세력도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밝혀놓은 이 촛불이 대한민국을 건설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할 때까지 계속 타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처럼 4.19 시민혁명 그리고 언론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한 여러분의 한번 생각, 소감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민지 씨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이제 제가 항상 벼락치기 공부만 하다가 네. 이렇게 깊은 역사까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공부해야 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교수님. 네.
오늘 그 4.19 혁명에 대한 내용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근데 오늘날 사실 저희들이 정치 얘기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라든가 뭐 국민청원도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도 하고 이러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유니 평화니 민주주의니 이런 것들이 뭐 공기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 4.19를 통해서요, 민주주의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을 했습니다. 특히 87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신생한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나가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석호 교수님,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4.19에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4월 혁명,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촛불 혁명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요. 4.19 때는 언론이 살아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전달하고 언론인들이 그런 정의감이라든가 소명의식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요즘에 다시 되새겨 본다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출을 해보면서 네. 4.19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위원장님. 예, 민주주의는 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도 뭐 선조 선배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19 시민혁명이었는데 그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 또 시민혁명 성공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언론도 제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이렇게 시민의식이 있다는 게 정말 참 자랑스러운데요.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팍 토크쇼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